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 자, 내 몸을 살리는 기적의 항산화제. 몸속 모든 세포가 젊어지고 건강해졌다. 자, 저자는 하병근, 의학박사, 인디애나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966년 부산에서 태어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아마도 이광재 박사님과의 어떤 친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그래서 같은 비타민C에 대한 연구의 선두주자로 서로가 그런데 참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라고 합니다. 의학에 대해서 어떻든 귀한 책을 이렇게 하고 이 책을 구하기는 내가 2017년도에 구했고 그래서 읽고 내 나름대로 정리도 했지만 오늘은 녹취로 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등록 일자로 초판이 2012년에 초판이 되어졌네요. 비타민C. 인내하십시오. 갈 길을 잃어버린 의학의 한마디에 흔들리지 말고 감상으로 내뱉는 헛된 이야기에 마음 주지도 말고 여러분의 길을 앞만 보고 가십시오. 참 좋은 말씀. 지난 10년 여간 한국의 비타민C 치료법을 들어놓기 위해서 노력했던 일들이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을 출간을 즈음하여 커다란 결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 대단한 내용들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를 통해서 한때 미국에서 대단한 참 논쟁거리가 있었지만 그것은 주류 의학계의 반발이었죠. 지금도 역시 그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타민C 면역의 비밀, 비타민C 항암의 비밀을 출간한 이후에 의료인들의 공감대가 생기면서 닥터 하 클리닉 네트워크, 항암의 비밀, 항노화의 비밀, 자 이렇게 면역의 비밀 이렇게 책을 쭉쭉 내게 되어졌는데 미국의 비타민C 열풍이 불던 1970년대 딱 70년대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시대의 석학 라이너스 폴링은 비타민C 치료법이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류 의학과 전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40년이 흐른 지금 나는 라이너스 폴링이 미처 다듬지 못했던 비타민C 치료법을 업그레이드하여 한국에 심고 있다. 업그레이드 했다 이 말이죠. 그 토대를 통해서 이렇게 심은 비타민C 치료법이 열매를 맺는 날 라이너스 폴링이 왜 주류 의학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그토록 소리 높여 비타민C 치료법을 외쳤는지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참 1970년도 렉솔 건강에 대한 그 회사가 터닝하게 될 때 이 라이너스 폴링 박사의 이 소장이 되면서 렉솔 제약회사가 렉솔이 천년으로 터닝하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C 항노화의 비밀에서 비타민C 면역의 비밀에서 소개한 비타민C의 다양한 작용과 비타민C 항암의 비밀 에서 소개한 비타민C의 음양 전환을 통한 양리작용을 토대로 비타민C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항노화, 면역, 항암까지 이어지는 이 체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라고 이름 붙인 인체의 핵심적인 항산화 네트워크 구성 요소로서의 비타민C의 모습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항산화제의 개념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노화, 미토콘드리아, 소식 등과
항산화제 사이의 관계도 다시 들여다보았다. 다소 전문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유와 사례들을 들어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의 의과대학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셨다면 굉장한 석학인 것은 분명하고, 그런 석학의 수재가 자신이 몸이 너무나 불편한 아픔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뭐란 말이야? 자, 적적적적. 노화를 막는 항산화 네트워크, 글루타티온과 비타민 E, 적적적 그렇게 해서 코큐텐, 리포산, 비타민 D. 자, 요즘 이런 책을 토대로 해서 많은 연구와 또 바이러스 시대에 이 제품의 탁월성이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음양으로 변하는 비타민 C, 비타민 치료, 자본에 지배당하는 서양 의학, 이거는 오랜 이야기고, 철학 안에 갇힌 동양 의학, 합성 비타민에 관한 오해와 진실. 자, 그럼 합성 비타민은 어떤 것이고 천연은 어떤 것인가? 그 오해와 그 진실은 뭔가? 이런 데 대한 연구가 전문적인 지식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겉핥기식으로 현대의학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소식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장수법과 건강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신문과 텔레비전에 등장해 훈시를 한 적이 있다. 한 사람이 아침밥을 굶으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은 아침밥을 황제처럼 먹으라며 시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뭐가 뭔지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은 아침밥을 그런 날은 굶으라고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아침밥을 먹은 날은 황제처럼 먹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위안을 찾았다. 아침밥을 걸러라는 이야기나 아침밥을 많이 먹고 저녁 식사량을 줄이라는 이야기나 결국은 소식을 하라는 뜻이다. 그 후에 재미학자에 의해서 평소 먹는 양의 70%만 섭취하면 장수한다라는 말까지 전해지면서 소식이 장수로 가는 길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식하면 장수한다는 이야기, 예전부터 들어오긴 했지만 과학이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보였을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깨끗한 실험들이 1930년대에 행해졌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실험 결과들이 여러 차례 검증되면서도 서양과학에 적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개념이 탄탄하게 자리 잡았다. 그 시작은 1930년대 코넬 대학의 클리브 맥케이와 그의 연구진들이 열었다. 맥케이는 성장과 발육이 더디게 진행되는 동물 종들이 급속하게 성장해 성인 개체가 되는 다른 동물 종들에 비해서 오래 산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런 현상이 같은 종 내에서도 일어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쥐를 이용해 실험했다. 먼저 실험에 쓸 쥐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마다 먹이량의 차이를 주면서 발육을 조절했다. 한 그룹의 쥐들은 하루 종일 먹고 싶은 만큼 먹게 했고, 다른 그룹은 먹이에 제한을 두어서 섭취량을 조절했다. 단 이때 먹이를 줄이는 그룹에게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단백질을 공급했다. 무작정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는 줄이되 필수 요소들은 부족하지 않게 만든 것이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네요. 소식을 하더라도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요. 그로부터 1년 후에 마음껏 먹은 쥐들은 먹이를 제한한 쥐들에 비해서 3배나 무거워졌다. 2년 1개월 후에는 먹이를 제한했던 쥐들 중에서 절반의
먹이 제한을 풀고 먹고 싶은 대로 먹게 했다. 그러자 이 쥐들은 빠르게 성장해 크기와 체중을 회복했다. 실험에 쓰인 쥐들이 모두 죽은 뒤에 맥케이는 각 그룹의 생존 일수를 계산해 보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들 만큼 커다란 차이가 나타났다. 먹이를 마음껏 먹은 쥐들은 평균 483일 동안 생존한 반면에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먹이를 제한한 쥐들은 평균 894일을 살았다. 와, 이거 완전 갑절로 살았네요. 먹이를 제한한 쥐들은 중에서 약 6분의 1은 1200일을 살았는데 이 기록은 이전까지 어떤 연구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장수 만세였다. 먹이를 제한한 쥐들 중에서는 이것은 1200일을 살았다. 이 쥐들은 장수했을 때뿐만 아니라 노화 과정도 느렸다. 같은 기간 동안 생존한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마음껏 먹은 쥐들에 비해서 먹이를 제한한 쥐들의 생리학적 나이가 어리게 측정되었다. 맥케이는 이 결과를 1935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하였고 이후에 60여 년간 다른 종의 쥐를 이용해서 행한 실험들에서 칼로리를 제한하면 장수한다라는 맥케이의 연구 결과가 재차 검증되었다. 맥케이의 실험은 인간의 장수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었다. 그런데 맥케이의 실험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먹이를 제한한 쥐들에게도 마음껏 먹은 쥐들의 먹이에 들어있는 만큼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였다는 점이다. 항산화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들의 논리가 들어서는 부분이다. 많은 현대인들이 지나친 칼로리 섭취로 인해서 체내에 유해산소가 과다하게 생기고 이 유해산소 때문에 몸이 망가진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다. 음식을 먹으면 이를 체내에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 산소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한다.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고 더 많은 산소가 칼로리 처리에 쓰이는 만큼 유해산소의 생성량도 늘어나게 된다. 유해산소와 자유기가 인체의 처리 능력을 벗어날 만큼 과량으로 만들어지면 인체는 이들의 공격을 견뎌내지 못한다. 결국 만성질환과 노화가 촉진되는데 맥케이의 실험에서 나타난 장수 만세는 칼로리 섭취를 줄여서 유해산소 생성량을 낮춘 결과라는 것이 항산화 연구자들의 평가다. 적게 먹는 만큼 유해산소와 자유기의 생성량도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맥케이의 쥐들은 먹이를 40에서 50%까지 줄였다. 그러나 사람의 식사량을 이렇게 줄이면 허기로 인해 일을 제대로 못할 뿐 아니라 무력증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게 된다. 실험실의 케이지 안에서 살아가는 쥐들은 40에서 50%의 칼로리 제한이 가능할지 몰라도 하루 종일 정신과 육체로 노동하는 사람에게는 무리한 수치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과량의 유해산소와 자유기들을 처리해낼 지원군을 몸속에 투입해야 하는데 그 지원군의 핵심이 비타민 C이다. 어떤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입던 시절에 비타민이 어디 있었고 항산화제가 어디 있었느냐며 그런 것 좀 안 먹고도 잘 살아왔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옛날 그 시절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유해한 환경을 체내에 스스로 만들게 되었다. 눈부신 발전이 가져온 각종 공해와 대기 오염, 담배, 연기 등 사람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더 유해한 환경에 놓이게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고 각종 성인병이 갈수록 늘어나는 원인이 되었다. 이 아이러니를 막아서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항산화제들 중에서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이 비타민 C이다. 현대인에게 비타민 C는 필수이다. 그렇군요.
근본적으로 몸의 항산화력을 높여야 된다. 단식과 소식도 거기에 초점이 주어졌지만 전체적인 영양소가 필요하다. 항산화제가 젊음을 부른다. 노화는 질병인가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인 노화 과정이 웰빙이라는 시대의 조류에 떠밀리면서 극복해 나가야 할 부자연스러운 병리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양의학은 건강관리를 통해서 노화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쳐내지 못한 채 노화를 질병으로 바라보고 치료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항노화 의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불로장생의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방법을 찾는 일은 진시황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과연 불로초는 존재하는가? 서양의학은 1990년대부터 항노화 의학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노화라는 질병을 막아 설 불로초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항노화 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노화 과정을 막아 서려는 움직임은 결국 병적인 노화를 막아 건강한 노화를 만들어 간다는 뜻으로 귀결된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질병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질병관리와 함께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적극적인 건강관리다. 질병에 노출되지 않겠다는 소극적이고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살겠다는 적극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물질들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질병 관리를 위해서 복용한 약물들의 체내 대사 과정에서 소실되어 버리는 물질들을 잘 파악하여 충분히 채워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한 노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다. 질병이 없는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항노화 의학은 그 이름 속에 막아선다는 의미가 담긴 안티의학으로 명명되었지만 실상은 채워 넣는 프로의학이 되어야 한다. 그 근본적인 치료법 역시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할 물질, 그러나 병적인 원인과 내 외부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소실된 물질들을 자연물로 보충해주는 치료법이어야 한다. 항노화 의학은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물질로부터 눈을 돌려 자연을 바라보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신물질에만 관심을 두던 서양의학이 이제는 자연물의 치유력을 재발견하고 자연물을 치료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항노화 의학은 거대 제약사가 만들어내는 신물질의 볼모로 잡혀 있던 서양의학을 자연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고마운 의학이기도 하다. 항노화 의학은 노화의 원인을 유해 산소와 자유기에 의한 산화, 손상, 호르몬 분비의 감소, 유전자 변이, 노폐물의 축적 등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치료법 또한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미 항노화 관련 치료제들이 많이 나와 있고 지금도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대단히 친근한 항산화제들이다. 비타민C, 글루타치온, 비타민 E, 코큐텐, 리포산,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이 항산화제들이 항노화 치료약이다. 최근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제가 수명 연장을 가져오고 노화를 더디게 하는 기적의 항산화제라고 보도되면서 미국 시장에 열풍이 불기도 했다. 미국의 바람이 불면 나비효가 저처럼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다다를 때쯤에 돌풍으로 변한다. 미국 언론이 레스베라트롤을 격찬하는 모습을 보면 머지않아 한국 시장에 수명연장 항노화 효과라는 이름으로 요란하게 등장하겠다는 생각도 했다. 지금 현재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항산화제들 중에서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은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 이 두 물질을 잘 활용해 항노화 치료법을 만들어간다면 건강한 노화로 가는 첫 길목을 여는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산화제가 병적인 노화를 막고 건강한 노화를 가능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해답을 찾아가다 보면 노화의 시작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비롯되고 미토콘드리아의 오작동으로 인해 병적인 노화가 가속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미토콘드리아의 양과 기능을 온전하게 보존하는 일, 바로 그 일이 항노화 의학이 시작해야 할 첫 번째 과업이다. 노화는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시작한다.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면 노화가 빨리 간다. 미토콘드리아를 어떻게 활성화 또 에너지화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소나무가 늙어도 잎은 푸르다. 노화가 병이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노화와 유해산소와 자유기들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은 노화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성노불변엽. 소나무는 늙어도 그 잎은 변치 않고 푸르다는 말이다. 이 말처럼 자유기들의 공격을 막아내면은 자연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아름다운 노화는 그 잎이 늘 푸르다. 반면에 유해산소와 자유기들의 공격에 인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진행되는 병적인 노화는 잎마저 시들어 빛이 바래는 소나무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차이가 예전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현대판 불로초 찾기라 할 만큼 뜨겁고 거세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는 의지, 거기에 겉모습까지 불로하겠다고 하게 보이겠다는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항노화 의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등장했다. 미국에서 항노화 학회가 열릴 때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호황을 이룬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들렀던 한 항노화 학회에서는 이제 세상은 불로초를 찾아 나서는 전쟁을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곳에는 비즈니스와 결합한 수많은 항노화 의학들이 군무를 펼치고 있었다. 보톡스가 약진하고 있었고 줄기세포가 등장한 이후에는 항노화 의학의 영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었다. 비즈니스가 드라이브를 걸면은 의학인은 거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본이 시동을 걸지 않는 자연의학은 결국 사람이 시동을 걸지 않는 한 의학의 무대에 캐스팅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노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투여한 지 10여 년,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시술법이 될 정도로 보톡스 투여는 일반적인 것이 되었다. 반면에 수십 년 전부터 비타민C를 메가도스로 투여하면 피부 미용에 뚜렷한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음에도 이 요법을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 둘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자본이 드라이브를 거는 의학과 자본이 거들떠 보지 않는 자연의학이 얼마나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보톡스 의학은 안티의학이다. 정상적인 수축을 차단해 근육을 마비시키는 대신에 그 반대의 극부로 주름을 편다. 보톡스가 주름을 바로 잡는 이를 넘어 미용성형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항노화 의학 속의 대표적인 안티의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항노화 의학의 미래는 보톡스처럼 생리현상을 막아서는 안티의학에 있지가 않다. 안티의학은 대정요법적인 그런 처리다, 이런 뜻이군요. 자, 젊은 시절에 우리 몸속에 있던 것들을 채워넣어 생리현상을 회춘시키는 프로의학에 있다. 늙어가는 현상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젊어지는 현상을 자극하는 것이다. 술을 자주 마시면 몸속에 유해산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건강을 해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와인을 즐겨 마시고 포화 지방 섭취도 많은 프랑스인들은 왜 미국인들에 비해서 심장질환도 덜하고
더 건강한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를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였다. 역설이다. 식습관이 비슷한데도 프렌치 패러독스, 프랑스. 식습관이 비슷한데도 뚜렷하게 대비되는 이 차이의 원인으로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 주목받고 있었는데 폴리페놀 중에 하나인 레스베라트롤이 대형 제약사에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시험관 실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서 레스베라트롤의 수명 연장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 거대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서 이를 임상시험으로 옮겨 사람에게도 불로초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서 벤처기업 서트리스를 7억 2천만 달러에 사들인 후 공격적인 마케팅도 실시했다. 거대 제약사의 드라이버가 걸린 레스페라트롤은 그칠 것이 없었다.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도 없이 미국 대형 방송국인 CBS, 그중에서도 일요일 밤 수많은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모으는 60미니츠에 등장해 블루투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미국에 처음으로 프렌치 패러독스를 소개했던 바로 그 프로그램에서 궁금증의 해답인 것처럼 레스페라트롤을 들고 나온 것이다. 2009년 1월 25일에 방영된 60미니츠에서 칼로리를 줄인 원숭이가 그렇지 않은 원숭이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동물 실험을 방영했다. 더불어 소식하는 사람들의 건강 모임을 보여준 후에 소식이 주는 장수의 효과를 소식 없이 레스페라트롤을 투여만으로 거둘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방송을 내보냈다. 레스페라트롤이 시험관 속에서 생존 유전자 발현 효과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농도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포도주 수천 병을 마셔야 한다. 이 같은 일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레스페라트롤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그램 단위로 투여한다는 것이 방송의 내용이었고 이를 위한 임상 연구를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임상 일상의 독성 시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매스컴을 강타하고 있는 모습은 왠지 어색했다. 방송이 다분히 거대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작품이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와 취해서 성공한 동물시험 중에 10중 8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프로그램이 막을 내렸다. 이후에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일상 시행 중에 시험을 조기 중단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눈을 돌려 레스페라트롤을 기반으로 하는 신물질 개발에 뛰어들었다. 장수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가고 있는 레스페라트롤이 작동하는 기전을 열어가다 보면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대사와 글루타티온과 세포 내 음량이 나온다. 결국 레스페라트롤은 인체 내에서 항산화제로 적용해서 세포의 음량을 조절하고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를 조절해서 장수 유전자를 발현시킨다라고 할 수 있다. 항노화 의학은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을 비롯한 인체 내의 5가지 항산화제들이 이루고 있는 항산화 오행 네트워크가 기본 골격을 이룬다. 이들이 내외부 자극과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세포 내 음량 조절이 그 출발점이다. 나이가 들면 젊은 시절에 왕성하게 만들어내던 항산화제의 생성량이 줄어들고 항산화 네트워크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줄어드는 항산화제와 허물어지는 네트워크를 보강해서 탄탄하게 유지하면 건강한 노화를 만나게 되고 네트워크가 허물어지는 속도에 가속이 붙게 되면 병적인 노화로 치닫게 된다. 소리 새바람을 떨지 않고 푸른 잎을 유지하려면 세포 내 음량을 다스리고 오행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채워 넣어야 한다. 그렇게 채워 넣어야 할 물질 중에 첫 번째가 비타민C. 비타민C는 항노화 의학의 1번 타자이다. 1번 타자 비타민C. 이것을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걸로 여기서 또 다음 기회로 보겠습니다.